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 성장, 그리고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두웠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가족의 새로운 빛을 찾기까지의 여정이죠.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게 바랍니다. 함께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란 곳은 인천의 작은 해변 나을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운 겨울이면 좁은 골목마다 스며들곤 했죠. 인천은 고요하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이 있는 도시라고들 하지만 제게는 그곳의 기억이 좋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시간들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는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술에 취해 난동 부리는 모습 때문에 얼굴이 알려졌거든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훈산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명절날 다른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따뜻한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제 방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나 깨지는 물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썼죠. 아버지는 예전에 어부였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건 원래 힘든 일이지만 대형 회사들이 항구를 차지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셨대요. 이후로 창고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시게 됐는데 그 일을 자기 인생의 추락이라고 여기셨어요. 결국 술로 위안을 삼기 시작하셨죠.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 하나는 3월 초 어느 저녁이에요. 한국의 봄은 생각보다 추운데 특히 인천처럼 바닷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더 그래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셨는데 코트 한쪽이 찢어지고 주정부리며 창고 주인이 자신을 꾸짖었다고 화를 내셨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조용히 뒷정리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날따라 아버지는 엄마에게 온화를 쏟아내셨어요. 당신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함께 의자 하나가 넘어갔고 엄마는 바닥으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동생과 함께 벌벌 떨며 문틈으로 밖을 지켜봤어요. 방 안에서도 아버지의 욕설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죠. 조용해진 뒤 방에서 나와보니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긴 한숨을 내쉬셨죠. 그 눈빛에서 엄마가 얼마나 지치고 힘드신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웃들에게 다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모른 척했죠. 엄마가 밖에 나가시면 뇌 곁눈질로 엄마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바로 맞은편에 살던 미란 아줌마가 계셨어요. 미란 아줌마는 동네 세탁소에서 일하시던 분으로 혼자 사셨어요. 아빠가 소란을 피우던 날이면 다음날 아침 아줌마가 김치나 떡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시고 했어요. 키즈나, 힘들겠지만 잘 견뎌봐.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아줌마의 이 말이 당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 해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12월의 어느 날 밤 엄마가 우리를 깨우셨어요. 그날은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엄마를 심하게 다그치던 날이었죠. 아버지가 술기운에 결국 바닥에 쓰러져 잠든 뒤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어요. 키즈나, 준호야, 엄마가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우리 지금 나가자.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결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자마자 이게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급히 몇 벌의 옷만 가방에 넣고 엄마가 몰래 모아둔 돈과 서류를 챙겼어요. 그 돈은 엄마가 시장에서 품을 팔며 조금씩 모아온 것이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엄마가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번 돌아보셨어요. 저는 그때 엄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면서 엄마에게도 이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알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밤중에 집을 나섰어요.
도착한 곳은 인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부평의 작은 골목에 있는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딸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첫날 우리는 방 한쪽에 앉아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엄마는 우리를 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어깨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도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집에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엄마는 부지런히 일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팔거나 새벽에 빵 공장에서 일을 하며 우리를 돌보셨어요. 저도 학교 끝나고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동네에서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부평은 인천보다 더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옆집에 사는 숭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반찬을 조금씩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희진 엄마, 아이들 키우기 힘들 텐데 밥은 챙겨 먹어야지. 이거 된장국이랑 나물 좀 가져가. 엄마는 할머니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늘 미안해하셨어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라며 허리 숙여 인사하셨죠. 엄마가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엄마가 정말 강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모습은 제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아버지가 없는 집은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숙제를 하다가 마음 편히 창밖을 바라볼 수 있었고 동생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와 함께 현실의 무게도 함께 느껴졌어요.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고 엄마는 하루에 몇 시간씩밖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엄마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어른이라면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새로운 동네에서의 삶이 겨우 조금씩 자리 잡혀가던 어느 날부터 엄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목이 따끔거린다며 기침을 하셨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드리면 금방 나아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져 쓰고 숨이 가빠 보이는 날이 늘어갔어요. 엄마는 몸이 힘들어도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당시 엄마는 부평에 있는 작은 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조리바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엄마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묵묵히 버텨내셨어요. 희진아, 엄마는 괜찮아.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엄마의 마른 기침 소리는 밤마다 우리 작은 원룸을 울려 퍼졌고 저와 동생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로 눈치를 보며 잠들지 못하고 했어요.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날이었어요. 그날은 4월 초,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저에게 그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랴부랴 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참백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힘겨워 보였어요. 며칠 뒤 엄마의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우리를 불러 앉혔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동생도 그 뜻을 알아챘는지 옆에서 조용히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엄마는 결과를 들으시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으셨어요. 희진아, 준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얼마나 두려우신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은 우리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고통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던졌어요.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엄마는 치료를 받는 대신 남은 시간을 우리와 보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놔둘 수 없었어요. 엄마 몰래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저소득 가정을 위한 일부 지원 제도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민 끝에 당과 후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렸어요. 동생도 학교 숙제를 마치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우리 둘 다 힘들었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옆집 순이 할머니는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희진아, 요즘 너무 힘들지? 이거라도 받아. 큰 건 아니지만 약이라도 사. 할머니가 건네주신 봉투 속에는 몇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을 때 울 뻔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힘든 시련을 버티는 동안 우리 가족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엄마가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날이면 저는 동생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병실로 갔어요. 엄마는 힘든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희진아, 준호야, 엄마는 너희 덕분에 매일 행복해.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 엄마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의 병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후, 저와 동생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동생은 저녁에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맡았어요. 엄마가 병원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저희 하루는 항상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엄마의 약을 챙겨드리고 동생과 간단히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카페로 뛰어가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죠.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엄마와 동생이 잘 있는지 틈틈이 문자를 확인하곤 했어요. 동생 준호는 저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배달 가방을 챙겨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하루에 20번 이상의 배달을 뛰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야위어가는 게 눈에 띄었죠. 어느 날 밤, 준호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저는 카페에서 막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뭐야? 다쳤어? 아냐, 별거 아니야. 그냥 조금 긁혔어. 하지만 그의 바지는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팔에도 멍이 들어 있었죠. 알고 보니 배달 중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동생은 엄마가 걱정할까 봐 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 혼자 다 책임질 필요 없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야지. 동생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형, 난 괜찮아.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 형제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예전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동생은 항상 제게 의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동생에게 의지하면서도 둘 다 각자의 역할을 해내려고 애썼어요. 엄마는 가끔 우리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너희가 너무 힘든 건 아닐까?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낀 가족 간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비록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웃들도 우리를 돕기 시작했어요. 옆집 승희 할머니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따뜻한 밥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동네 세탁소 아저씨는 준호의 배달복을 무료로 세탁해 주셨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희진아, 준호야. 우리 집은 작지만 너희 덕분에 언제나 따뜻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거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사랑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는 차가운 겨울 아침, 눈이 내리던 날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그날은 12월 중순이었고
새벽부터 거리가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힘내줘요. 우리랑 더 오래 있어줘야 해요. 하지만 엄마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날 새벽 엄마는 마지막 숨을 내쉬셨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병원 근처 작은 장례식장에서 열렸어요. 그곳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더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른이 된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제 안의 어린아이는 엄마를 붙잡고 울부짖고 싶었어요. 동생 준호는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몇몇 친척들은 우리에게 무심하게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너희끼리는 어떻게 살겠다고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차갑고 무책임하게 흘렸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린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저희도 스스로 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몇몇 친척들은 차가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중요한 건 준호와 제가 서로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장례식 동안 저희를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들은 친척이 아니라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수희 할머니는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찾아와 엄마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다 가셨어요. 이렇게 착한 엄마가 이렇게 빨리 떠나다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도울게. 그 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엄마와 함께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아줌마들도 오셨어요. 작은 봉투에 돈을 담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희진아,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잘 알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테니까 힘내. 그 따뜻한 말에 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엄마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에서 엄마가 없는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준호와 약속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서로 지키고 엄마를 위해 잘 살아가자. 준호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떠난 뒤에도 엄마의 가르침과 사랑은 우리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엄마를 잃고 모든 게 어둡게 느껴지던 어느 날, 유미 이모가 우리 곁에 나타났어요. 유미 이모는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셨는데 어릴 적에도 종종 집에 오셔서 우리에게 간식을 주시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장례식 후 이모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희진아, 준호야, 이대로는 힘들겠지. 대구로 와서 이모랑 같이 지내자. 너희 둘만으로는 너무 어려울 거야. 처음엔 이모의 제안이 부담스러웠어요. 낯선 곳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대구로 이사를 온 건 1월 초, 한참 추위가 절정일 때였어요. 유미 이모는 대구 도심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따뜻한 햇빛이 드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모는 저와 준호에게 따뜻한 국물과 밥을 내놓으셨어요.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걱정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엄마가 떠나신 후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진심으로 돌봐준 건 처음이 있거든요. 유미 이모는 단순히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신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모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희진아,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 이모의 말은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점점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대구에 온 지 몇 달 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의대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모는 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셨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필요한 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준호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형처럼 열심히 살겠다는 준호의 다짐이 저를 더욱 자극했죠. 입시 준비는 힘들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모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셨고 시험 당일 아침에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오늘 너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어. 몇 달 뒤 서울의대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기쁨보다 눈물이 먼저 났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엄마의 부재, 그리고 이모의 뜻없는 지원이 떠올랐거든요. 준호도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이제 우리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대학 입학을 앞두고 이모는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희진아, 내가 이곳까지 온 건 내 노력 덕분이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잊지 말아야 해. 엄마, 준호,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해.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원칙이 되었어요. 이모는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그 희망은 제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어요. 서울의대에 입학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바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대학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졌고 과제와 시험 준비는 끝이 없었어요. 게다가 경제적인 부담도 무거웠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늦게는 과외를 하며 시간을 쪼개 써야 했어요. 유미 이모가 주신 조언,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한 번도 중간에 멈춘 적이 없었죠. 다행히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그 돈은 준호와 저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됐어요. 6년의 치열한 공부 끝에 저는 드디어 졸업하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흰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문득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와 이모, 그리고 준호가 있어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죠. 병원 생활은 대학 때보다 더 바빴어요. 응급실에서 밤새 환자들을 돌보고 때로는 단 몇 시간만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제겐 이 일이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어린 시절 엄마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무력함이 이제는 사람들을 돕는 능력으로 바뀌었다고 느꼈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며 준호와 함께 살았던 일상도 잊을 수 없어요.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열심히 요리학원에 다녔어요. 형제끼리 살다 보니 서로 배려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저희는 늘 서로에게 의지가 됐어요. 형, 내가 오늘 만든 파스타 한번 먹어봐. 진짜 잘 나왔어. 야, 맛은 좋은데 소금 좀 줄여라. 그래도 진짜 괜찮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던 어느 날, 유미 이모가 갑자기 연락을 끊으셨어요. 대구에 계시던 이모와는 항상 주말마다 전화를 하고 가끔 서울로 초대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모의 전화번호는 사용 중지 상태가 되었고 대구의 집에도 더 이상 계시지 않았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됐어요. 병원 일 때문에 직접 대구로 내려가지 못했지만 준호와 함께 온갖 방법으로 이모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까? 몇 번이고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모는 우리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고 모든 힘든 순간마다 곁에 있어주셨는데 그렇게 떠나신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이모가 떠나신 뒤 우리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이모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요. 이모가 주신 도움과 사랑은 제가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거예요. 이모가 떠나시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살아가고 어떤 이유에서든 떠날 수 있다는 거려. 그걸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모를 감사하고 살아납니다. 혹시 이모를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꼭 말하고 싶어요.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유미 이모가 떠나신 이유를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환자들을 돌보고 매일 긴박하게 돌아가는 병원에서의 삶은 저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어요. 하지만 바쁘게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 늘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응급실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싸움에 휘말려 심하게 다친 상태로 실려왔고 얼굴과 몸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긴급 수술을 진행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의 상태가 안정되었죠. 그 남자는 깨어난 후에도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퇴진 중에 제가 그의 상태를 살피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름은 민수였고 그의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았어요. 처음엔 말을 아끼던 민수였지만 치료를 받을수록 점점 더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고 저에게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린 시절의 제 모습과 민수가 겹쳐 보였어요. 저 역시 엄마를 잃고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민수와 저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제가 의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듣고는 놀라워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대단하네요. 저는 솔직히 그런 용기가 없었거든요. 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저도 용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민수 씨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쌓였던 상처들, 외로움, 그리고 현재의 담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런 민수를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어요. 민수와의 대화는 단순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넘어서 점점 더 특별한 유대로 이어졌어요. 그는 퇴원 후에도 가끔 병원에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저 역시 그를 응원하며 새로운 길을 찾도록 조언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희진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의 결심을 들으면서 저 역시 제 마음속 공허함을 조금씩 채우기 시작했어요. 민수를 통해 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민수와의 만남은 저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상처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민수와의 만남은 처음엔 단순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시작됐지만 점점 더 깊은 유대로 발전했어요. 그가 퇴원한 이후에도 우리는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눴어요. 때로는 제가 일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가끔은 제가 바쁜 일정으로 못 만날 때 민수가 먼저 병원 근처로 찾아오곤 했어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민수가 처음으로 저를 병원 밖으로 불러낸 날이었어요. 희진 씨, 오늘 병원 끝나고 시간 좀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가 데려간 곳은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공원이었어요. 공원은 벚꽃이 만개해 사람들로 북적였고 봄의 따뜻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어요. 민수는 제가 좋아할 만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여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좀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의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더 깊이 나누었어요. 민수는 종종 기타를 들고 와 노래를 들려주었는데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민수 씨, 진짜 음악에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음악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으세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희진 씨 덕분에 다시 용기 내보고 싶어요. 예전엔 그냥 포기했었는데 요즘엔 다시 기타를 잡으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처음으로 민수를 저희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동네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이에요.
엄마랑 여기 시장에 자주 왔었어요. 민수는 그런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가끔씩 저를 더 이해하려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담점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다시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희진 씨, 사실 제가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희진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 가능해질 것 같다는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희진 씨와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요. 그의 고백은 솔직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기쁘다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저도 민수 씨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 바쁜 와중에도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갔어요. 민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음악을 다시 시작했고 저는 병원에서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수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주말에는 가끔 민수의 기타 연주를 들으며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작은 서점에 가서 함께 책을 고르기도 했어요. 민수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희진 씨는 너무 열심히만 사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겨도 돼요. 그의 말은 제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쉬는 법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민수와 함께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민수 역시 예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고 작은 공연에서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는 단순히 저의 연인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희진 씨,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곧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희진 씨가 꼭 도와줬으면 해서요. 저는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민수의 어머니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민수의 어머니로부터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녀는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수술이 예정된 날 저는 수술 준비를 하며 환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가 들어온 순간 저는 멈춰버렸어요. 이모. 환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유미 이모였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의지했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바로 그 이모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유미 이모였다니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수술에 집중해야 했어요.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됐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저는 이모가 회복실로 옮겨진 뒤 한참 동안 그녀 곁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이모가 천천히 눈을 뜬 순간 저를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손을 뻗으셨어요. 희진아.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모. 왜 떠나셨어요? 왜 아무 말 없이 떠나셨어요? 유미 이모는 흐느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희진아, 그땐 내가 더 잘 살아가길 바랐어. 내가 옆에 있으면 너와 준호에게 짐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다. 이모는 자신이 우리를 위해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남겼는지는 몰랐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그런데 내가 민수를 만나고 그가 내 이야기를 하길래 세상 참 이상하지 않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억울함과 동시에 안도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모를 원망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저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민수와 저는 이모를 정성껏 돌보기로 했어요.
민수는 늘 저에게 말했어요. 희진 씨가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민수와 이모 덕분에 제 마음속 공허함이 채워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유미 이모는 회복하면서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되찾으셨고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모는 민수를 처음부터 친아들처럼 키워왔고 민수 역시 이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희진아, 민수가 너랑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지만 난 그게 너무 기뻐. 이모의 그 말에 저는 미소로 답하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모와 민수에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요. 이모가 회복한 후 우리는 예전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어요. 민수와 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관계를 이어갔고 이모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 계셨어요.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모의 말처럼 가족은 피가 이어져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몇 년이 흐르고 저와 민수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의 곁에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던 10월의 마지막 주말에 열렸어요. 장소는 서울 근교의 작은 예식장이었는데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죠. 유미 이모는 결혼식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예식장 선택부터 작은 잠식 하나까지 이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이모는 저희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희진아, 준호랑 넌 정말 잘 견뎌줘서. 오늘 너를 보니 엄마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모가 저희 곁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금 느꼈어요. 결혼식 날 민수의 어머니이자 저에겐 유미 이모가 되는 분이 입장하시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이모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저희를 축복해 주셨어요. 준호는 제 곁에서 형처럼 듬직하게 서 있었고 민수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이모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이모,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게요. 이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도 너희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결혼 후 저는 민수와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꾸몄어요. 집은 크지 않았지만 벽마다 사랑과 따뜻함이 스며든 공간이었어요. 유미 이모는 종종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을 함께 하셨고 민수의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도 하셨어요. 희진아, 여긴 정말 너희다운 집이구나. 이모의 그 한마디에 저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어요. 가끔씩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낼 때면 우리 가족의 과거를 돌아보고 해요. 엄마를 잃고 이모와 재회하며 민수를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때로는 아팠지만 결국 저를 지금의 자리로 데려다준 소중한 여정이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길일까? 그것은 아마 각자가 살아가는 동안 찾아내야 할 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제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작은 세계가 제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다 줄지도 몰라요. 제가 만난 사람들처럼 당신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민수, 이모, 그리고 저희만의 작은 가족과 함께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더 추가하고 싶은 감정이나 장면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눈도 방긋.